저는 박영자. 올해 76입니다. 세 아들을 키운 어머니입니다. 아니,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아들 거실에서 아들 셋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며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엄마, 형한테 가세요. 무슨 소리야? 막내가 모셔야지. 큰아들 민수는 48, 대기업 부장입니다. 둘째 민준이는 45,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막내 민호는 42, 공무원입니다. 모두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저를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아들이 계속 싸웁니다. 누가 어머니를 모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모시지 않을 것인가를 두고요.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짐짝처럼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요.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들의 돌려막기가요. 처음에는 큰아들이 효자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2주였습니다. 둘째 집도 2주였습니다. 막내 집은 겨우 1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 새 아들 집을 돌고 돌았습니다. 마치 짐짝처럼요. 매달 효도연금 문제로 싸웠습니다. 50만 원을 누가 낼 것인가, 셋이서 나눌 것인가. 제 앞에서 돈 계산만 했습니다. 제 연금 50만 원마저 탐냈습니다. 제 돈을 쓰면서도 자신들에게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는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물을 쓰면 수도세, TV를 보면 전기세 얘기를 했습니다. 밥을 줬지만 차는 김치 하나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눈치가 더 심해졌습니다. 둘째 집에서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방이 없었습니다. 밤에 아들 내외가 새벽 2시까지 TV를 봤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혼자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추웠지만 난방을 제대로 틀지 않았습니다. 막내 집은 가장 심했습니다. 첫날부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도 작고 돈도 없어요. 오래 못 계세요. 창고 같은 2평도 안 되는 공간을 줬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제 연금 50만 원을 생활비로 내라고 했습니다. 청소를 시켰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요.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남은 찬밥과 김치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 순자가 말해줬습니다. 새 아들이 카페에서 회의하는 걸 봤다고요. 요양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용을 계산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연애 가면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날 밤 큰아들 집 화장실에서 며느리와 민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어머니가 원해서 가신 거라고 거짓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그 대화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사랑한 아들인가? 이게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자식인가? 평생 아들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31살에 과부가 됐습니다. 보험금 5억으로 건물을 샀고 40년간 재투자하며 15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소일, 식당일, 신문 배달,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자고 20시간 일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들이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세 아들 모두 명문대 갔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결혼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들은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명절에만 30분 들렀습니다. 선물도 용돈도 없었습니다.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70세까지 일했습니다. 외로웠지만 버텼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쓰러지면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아들들은 저를 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아들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곧 그 재산이 어디로 갈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연세를 물었고 재산 규모를 물었습니다. 15억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남편 보험금 5억으로 건물을 샀고 40년간 재투자하며 15억을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아들들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요. 말하면 더 탐낼 것 같아서요.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에요.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안 주시겠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식들이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나머지라도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본인 박영자는 사망 시전 재산 15억 원 중 14억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한다. 자식들에게는 법적 유류분 외에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공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본인 의사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썼습니다. 아들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5장이나 됐습니다.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을 다 썼습니다. 서운했던 것들, 아팠던 것들, 바랐던 것들. 눈물이 나서 편지지가 젖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다 같이 모이라고 했습니다. 일요일, 큰아들 집에 모였습니다. 새아들과 며느리들까지 총 9명이었습니다.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엄마가 재산이 좀 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들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15억. 뭐? 15억? 세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한 명당 5억씩이라고요. 근데 말이야, 조건이 있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아들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해보라고요. 솔직히 말해봐. 엄마를 떠넘기지 않았니? 돈 계산만 하지 않았니? 요양원 보내려 하지 않았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유언장이야. 아들들이 긴장했습니다. 큰아들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읽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억 중 14억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한다. 자식들에게는 법적 유류분 외에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자식, 너희가 자식 노릇했니? 3개월 동안 엄마를 떠넘기고 돈 계산만 하고 요양원 보내려 했잖아. 새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희들 위해 살았어. 혼자 너희들 키웠어. 근데 너희들은 엄마한테 뭘 해줬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자식들이 보고 싶었는데 짐 취급만 받았어. 이제 알겠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유언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바꾸지 않을 거야. 엄마가 죽으면 14억은 전부 사회에 기부돼.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야.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친구 순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날 밤 편안하게 잤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요. 다음 날부터 아들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은 제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순자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라고요. 큰아들이 순자네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다가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가, 그 다음 날은 막내가 왔습니다. 모두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억 때문에 반성하는 것 아닐까? 진짜 반성일까? 3개월째 되던 날 결정했습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변했는지 보고 싶다. 3개월 동안 행동으로 보여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큰아들 민수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매주 순자네 집 앞에 반찬을 갖다 놨습니다.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메모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김치입니다. 드시고 건강하세요. 둘째 민준이는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분들을 돕고 청소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보며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막내 민호는 제 오래된 아파트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요. 페인트 칠하고 보일러 고치고 화장실 새로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실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3개월이 됐습니다. 약속한 기간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순자네 집으로 와라. 만나주겠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새 아들이 순자네 집에 왔습니다. 3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들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둘째 민준이가 이어받았습니다. 엄마, 양로원에서 봉사하면서 깨달았어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모두 엄마 같으셨어요. 막내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 수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 아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들을 봤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진심이야? 아니면 15억 때문이야?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양로원에서 어르신들 보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이요. 엄마예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15억을 기부해도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후회할 건 엄마를 잃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요.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혼자서. 대신 너희가 돌아가면서 방문해. 일주일에 한 번씩. 둘째, 돈 얘기하지 마. 효도연금 같은 거 없어. 셋째, 나를 짐으로 생각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내 의견 물어봐. 넷째, 이번 한 번만 믿어줄 거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진짜 끝이야. 아들들은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그럼 한 번 더 믿어보자. 아들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내가 수리한 집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했습니다. 첫 주, 큰아들이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청소를 도와줬고 2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둘째 주, 둘째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셋째 주, 막내가 손주들과 함께 왔습니다. 손주들이 반가워하며 안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달, 3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은 진짜 변한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은 변함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로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5억 중 10억은 여전히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억은 새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아들분들이 변하셨군요. 네, 진짜 변했어요.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새로 썼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살았습니다.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게요. 아들들이 자주 찾아왔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세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79이 됐습니다. 아들들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사람이 됐어요. 둘째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이제 알아요. 효도가 뭔지, 가족이 뭔지. 막내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할머니를 어떻게 모시는지.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들이 진짜 변했습니다. 효도가 돈이 아니라는 걸, 시간과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제 집에 모였습니다. 큰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상 차릴게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이 가르쳤으니까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15억을 상속받으면 저희가 반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놀랐습니다. 왜?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들이 진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수정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바꿨습니다. 15억 중 7억은 사회에 기부한다. 나머지 8억은 새 아들에게 준다. 조건이 있다. 이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86이 됐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저를 찾아옵니다. 이제는 증손주들도 옵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20명이 넘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유언장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가족이 전부야.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3년 전 아들들을 떠넘기며 싸우던 그때, 유언장을 쓰며 절망했던 그때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이죠. 아들들이 변했으니까요.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가족. 이게 제가 평생 바랐던 겁니다. 효도연금이 아니라 진짜 효도를요.